자, 5월 14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코딩 규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실무 기준으로 했을 땐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은 아닌데, 요 책에서 내부 클래스라는 형태를 좀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중첩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쓸 일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기엔 좀 찝찝한 면이 있어서 오늘 1교시 투자해서 잘 안 쓰이는 클래스 좀 가볍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24번째 프로젝트를 다른 형태의 클래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클래스 구성 방법인데요. 책에서는 내부 클래스라고 표현했죠. 이너 클래스, 다른 말로 내부 클래스 혹은 중첩 클래스라고 표현하고요. 이너 클래스 형태와 익명 클래스, 애너니머스 클래스라는 형태가 있어요. 내부 클래스는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너 클래스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의 구조를 내부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스가 갖는 자료에 계층화가 필요한 경우에 쓰이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식이 일반 이너 클래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클래스가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틱 이너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일반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의 객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코드 형태면은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코리안의 객체를 만들려면 h.u코리안이 돼요. 구문이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틱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 없고요. 원래 스테이틱이라는 거는 접근할 때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스테이틱의 규칙, 이 헬로월드의 객체가 생성되건 생성되지 않건 무조건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틱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요. 헬로월드 코리안, 마치 클래스의 분류 같은 형태죠. 자, 두 번째 내용, 익명 클래스입니다. 얘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의 상속이 전제가 돼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 대한 상속이
전제가 되는 경우예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단 한 곳에서만 사용될 경우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문법 표현이에요. 자,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라면 퍼블릭 클래스 바 임플리먼트 푸 이렇게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 퍼블릭 보이드 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위의 형태에서 아래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경우 일반적이라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구현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위의 형태에서 각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단 한 곳만 존재한다면 별도의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 타입의 b는 new 바 뭐 이렇게 해서 쓰겠죠. 그래서 b.바 이렇게 호출할 텐데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객체를 직접 할당합니다. 푸 타입의 객체 F를 선언하는 거죠. 자, 선언은 부모로 하고 할당은 자식으로. 부모, 할당은 자식. 이럴 때 푸 타입의 객체 F는 new 푸 이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푸는 인터페이스이므로 직접 객체를 할당할 수 없어요. 위 코드는 에러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상속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new 푸 구문 오른쪽에 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이름 없는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 블록 괄호를 명시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이 이름 없는 구현체 클래스가 돼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구현체는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모두 재정의해야 하므로 오버라이드죠.
블록바로 안에서 오버라이드를 수행합니다. 형태가 이렇게 돼요. 이 블록가로 안에서 오버라이드 퍼블릭 보이드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영역 안은 to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어떤 이름 없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익명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패턴 모두 웬만해서는 안 쓰일 거예요.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너 클래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냥 별도로 클래스 파일 평상시 하던 대로 따로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익명 클래스는 안드로이드 구현할 땐 좀 덜어 쓰는데 자바 웹 개발에서는 쓸 일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래도 뭐 책에서 다루고는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예제를 경험해 봅시다. 자, 먼저 마이 사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웹사이트에서 개발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능 단위를 규격한 거고요. people 자, 이거는 이제 상속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people 안에 man과 woman이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man은 일반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름, 나이, 군필 여부. 그리고 toString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woman이라는 클래스는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만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정의해야죠. 자, 그래서 ex01 이너 클래스 활용하기 이너 클래스 점 자바 일반 이너 클래스에 대한 객체는 부모 클래스를 통한 객체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people의 클래스 객체를 먼저 만들고 p.newman으로 할당을 해요. 선언은 people 안에 있는 man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state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자체를 통해 접근하죠. 파라미터만 정의하고 그 다음에 toString으로 출력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걸 일부러 구사한다거나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이너 클래스는. 자, 그 다음에 ex02 anonymous class.java 무명 클래스, 익명 클래스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처럼 상속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클래스 생성 과정 없이 상속과 구현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people이라는 형태는 익명 클래스 형태고, 이제 my site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my site에 대해서 게시판 기능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 my site 타입의 BBS 하고 new my site라고 하면서 괄호를 열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메서드를 알아서 재정의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코드 작성할 때 my site 타입의 BBS는 new my site라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시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애노니머스 이너라고 돼 있어요. 요거 선택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코드가 블록까지 구성한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컨트롤 점 누르면 메서드 재정의 구문 있죠. 선택하면 오버라이드까지 툭 하고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저 라이트하고 딜리트 메서드한테 적합한 출력문을 안에 넣어주는 것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회원관리 기능. 자, 마이 사이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객체를 만드는데 얘를 상속받는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생긴 거죠. 주의하실 점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대인문이잖아요.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세미콜론 사이에 세미콜론과 소괄호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이 붙는다. 요게 좀 특이사항이에요. 자, 익명 클래스하고 이너 클래스는 진짜로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예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거 만나게 되면 아 맞아 그때 그런 거 있다 그랬어. 뭐였더라? 뭐 그냥 하지 뭐 그냥 그 정도예요. 너무 깊이 있게 이해 안 하셔도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첫 단어는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자료 전달하겠습니다. 자, 파일 보냈어요. 총 4개, 개당 5분씩. 파일이 안 나갔나? 네. 개당 5분씩 해서 20분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그러면은 지금 30분이라고 치고 또 3시에 봅시다. 네, 예제 개당 5분씩 하면은 시간 짧지 않죠? 충분하죠? 네.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말반이라서 조금 러프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당분간 요 페이스로 계속 할게요. 자, 3시에 시작할게요.
자, 25번째 단어는요, 자바 기본 내용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에요.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예제를 진행했을 때, 이 src 폴더 안에 소스 파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한 폴더 안에 파일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 다음에 너무 많다 싶으면 어떡해요? 폴더로 분류를 합니다. 클래스를 폴더로 분류한 상태를 패키지라고 해요. 그래서 src 폴더 하위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소스 파일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때 이 src 폴더의 하위 폴더, src 폴더의 하위 폴더를 패키지라고 해요. 자, 어떤 패키지에 포함된 클래스는 소스 코드 첫 라인에서 자신이 어떤 패키지에 속해 있는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패키지 kr 뭐 쌤 블로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폴더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이름이 kr 밑에 호셈이라고 하면 이 안에 폴더가 kr이 있고 그 밑에 호셈이라는 폴더가 있다는 뜻이에요. 패키지 이름이 kr 밑에 호셈인 경우 아래와 같이 폴더 구조가 생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요. src 밑에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src 밑에 kr 밑에 호셈이라는 폴더가 있다라는 거고 이 안에 자바 소스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패키지 구성하기. 자, 그럼 패키지 안에 포함된 다른 패키지에 포함된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 첫 번째 방법은요, 전체 경로 명시하는 거예요.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야 될 경우 그 패키지의 전체 경로를 명시해요. 그러니까 호셈 안에 그 헬로월드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치면 kr.호셈.helloworld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 hello는 new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다소 코드가 길어져요. 그 다음은 임포트 구문의 사용입니다. 클래스 정의 전에 다른 패키지 안의 클래스를 참조하겠다는 선언문을 명시하면은 클래스 이름만으로 객체 생성이 가능해요. 임포트 kr 밑에 호셈 밑에 헬로 월드, 이 구문이 kr 안에 호셈 폴더 안에 있는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를 참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클래스 이름만으로 갖다 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스캐너 만들 때 사용했었던 임포트 구문이 이 뜻이에요. 스캐너를 사용할 때 인라인에서 명시하던 임포트 문은 자바 밑에 util 폴더 안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를 참조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src 밑에 있는 폴더라고 얘기해놓고 자바 밑에 util이라는 폴더인데 우리 그런 폴더 만든 적 없잖아요. 자바 언어 안에는 개발자가 참조할 수 있는 수많은 클래스들이 패키지 형태로 내장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예제는요, 딱히 소스를 직접 새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수업 예제 소스를 가져와 놓고 걔네를 이제 패키지화 시켜 볼게요. 일단은 20단원에 있는 추상화 예제를 복사해서요. 싹 다 복사해서 일단 src 폴더에 갖다 넣을게요. 자, 전에 스타크래프트 예제로 만들었던 거 있죠? 자, kr 밑에 호셈에다가 프로토스 클래스를 넣겠습니다. 옮길게요. 끌어다가 옮겨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임포트 구문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질러 클래스 안에는 임포트 문이 자동으로 추가되고요. 프로토스 클래스 안에는 패키지 구문이 자동으로 명시돼요. 자, 이 패키지 구문이 kr 밑에 호셈 폴더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소스 파일이 만약에 패키지 명시한 거랑 실제 폴더 위치가 다르면 에러 납니다. 자, 호셈 안에 다른 폴더를 또 만들어 볼까요? 유닛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드라곤과 질럿을 밀어 넣을게요. 자, 그러면 패키지 선언문이 자동으로 추가되고 임포트 구문,
서로 폴더가 다르면 임포트 구문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앱 폴더를 보면은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를 갖다 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거예요, 패키지. 그냥 소스를 폴더로 구별하는 거. 실행하는데 별 지장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20단원에서 했었던 예제를 정리를 한다면 20단원의 예제 재구성을 한다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자, 불필요한 거 뺍시다. src 밑에 호세믹 이렇게 폴더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소스 파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예, 앱.자바가 src 밑에 앱.자바가 있고 프로토스.자바, 드라곤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예제를 갖다가 이렇게 아래처럼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에 패키지문들이 들어간다고요. 이 구문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파일 재배치, 그 다음에 패키지 구문 및 임포트문 확인. 소스 파일에 패키지 선언문과 임포트문이 정확하지 않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직접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KR 밑에 코센 밑에 프로토스.자바 상단에 들어가는 구문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문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로토스.자바고요.
그 다음에 포셈 안에 유닛 안에 드라군.자바는 포셈.unit이라고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프로토스 클래스를 갖다 쓴다. 여기 프로토스라고 있잖아요. 인풋문 들어가야겠죠. 얘는 드라군이다. 그리고 익스텐즈 프로토스. 같은 방식으로 질럿 같은 경우도 이제 질럿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패키지와 임포트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앱.java 같은 경우는 얘는 최상위 폴더 안에 있으니까 패키지가 없는데 임포트 구문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은요.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에요. 컴파일이 완료된 클래스를 패키지 단위로 그룹 지어서 압축한 거예요. 이건 이제 배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소스 코드를 노출하지 않고 기능 단위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 VS 코드에서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고요. 자바 익스포트 자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바 익스포트 자르 명령 선택하시면 돼요. 자바의 라이브러리는 자르 확장자를 갖습니다. 자, 익스포트 자르 선택하면 자, 메인 클래스 이름을 선택하래요. 근데 보통 라이브러리는 메인 없이 배포해요. 그래서 without 메인 클래스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파일이 생깁니다. 패키지 라이브러리.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는 다른 프로그램이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의 목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without 메인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without main class. 자, 그럼 이제 이 자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25-1 라이브러리 활용입니다. 자, 25-1 라이브러리 활용. 자, 여기 자르 파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생성된 자르 파일을 새로 만든 프로젝트의 lib 폴더에다 갖다 넣으세요. 이게 라이브러리란 뜻이에요. 앞서 생성한 라이브러리를 새로운 프로젝트의 lib 폴더에 넣습니다. 그리고 app.java를 구성해서 메인 클래스에서 라이브러리 안에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소스 쓰듯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src에서 app.java에 그냥 아까 했었던 코드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는 프로토스도 없고 드라곤도 없고 질럿도 없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걸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부분은 자바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 자바 프로젝트에 보면 레퍼런시드 라이브러리스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집어넣은 자르 파일이 있죠? 확장하면은 이 안에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도 보이죠? 이거는 자바를 디컴파일이라는 기능을 써서 내부 기능을 얘가 유추한 거예요. 안에 코드는 안 나와요. 그냥 메서드 단위로만 이렇게 확장이 되죠. 호출할 수 있는 단위로요. 실행하면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젝트가 동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5단원은 리드미 파일만 배포할 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내용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시면은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만약에 밑에 자바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탐색기에 빈 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자바 프로젝트라고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아까 스캐너 얘기했던 거. 자, 자바에서 스캐너를 쓸 때 java.util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를 참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패키지를 여태까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주인님 리액션 땡큐. 자바 언어를 쓰게 되면은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확장해 보면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들어있어요. 자르 파일들이죠. 확장자가 자르로 돼 있죠. 자, 여기에 java.base라는 곳을 확장해 보면은 되게 많은 패키지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java.util 안에 스캐너 얘를 사용을 했던 거죠. 여태까지. 자바 언어에 대한 기본 규칙,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든 규칙들이 총동원돼서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패키지들 안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돼요. 여기부터가 자바 언어 중급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거예요. 자, 25단원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는 별도의 소스가 없습니다. 제가 작성 과정을 전부 PDF 파일에 넣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DF 파일만 배포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바 언어의 기본 내용 정리 마쳤습니다. 똑같이 4시까지 실습하시고요. 4시 10분에 이어서 할 요거는 실습시간 30분 드릴게요. 4시 10분에 이어서 할 건데, 이제 다음 단원부터는 자바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는 단계로 넘어가자고요. 자, 4시 10분에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자, 26단원. 랭 패키지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할게요. 자바 API 랭 패키지 이렇게 네이밍을 짓겠습니다. 자바 기본 API인데 랭 패키지라는 제목이에요. 펜이 실행 안 됐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규칙을 봤어요. 자바의 그 작성 규칙을 봤어요. 이 규칙 중에는 변수,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연산자도 있었죠. 흐름 제어는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주제도 봤고요. 이것들을 본 다음에 메서드라는 단위를 거쳐서 클래스라는 단위를 봤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는 상속, 은닉,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규칙을 봤는데 이 규칙들이 적용이 되면서
프로그래머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 프로그래머에게 제공되는 기본 기능들이 패키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단위로 압축이라 그랬죠? 압축 파일.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자바 언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기본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이라면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자가 이제 제어하는 매개체다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위로 제공되는 게 이제 자바 기본 API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프로그래머한테 제공되는 기본 기능들의 모음을 자바 기본 API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바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바 기본 API는 자바 프로그래머에게 제공되는 기본 기능의 모음이에요. 패키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브러리 형태로 압축되어 자바 언어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랭 패키지예요. java.lang이라는 패키지인데 이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자바 언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는 자동으로 임포트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포트 구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래퍼 클래스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애는 클래스 이름이 아니고요.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응되는 기능들이에요. 주요 기능은 문자를 실 데이터 타입의 변수로 변환하는 기능이고요. 기본 자료형의 변수랑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었을 때 스트링 타입의 변수 1, 2, 3, 4, 5라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 안에 parse i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부터 봅시다.
자, 래퍼 클래스의 기본 특성. 래퍼 클래스는 기본 데이터 타입하고 완벽하게 호환돼요. 그래서 int 타입의 넘버에다가 1이라고 넣고요. 이 int 타입을 그냥 인티저라는 클래스의 객체에 넣어도 돼요. 예전에는 래퍼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의 객체를 선언하고 new 인티저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숫자 값을 주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다음 버전부터 이 기능이 사라질 게 예고돼요.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데요. 디플리케이트 된 클래스는 이렇게 취소선이 갑니다. 실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system.out.printf a는 한 다음에 %d \n 해서 여기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출력이 돼요. 이번에는 b도 출력해 볼까요? 1 말고 100으로 갑시다. 자, 그럼 a는 100, b는 100. 현재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다음 버전부터 조만간 이런 식으로 래퍼 클래스 만드는 게 사라질 거래요. 그냥 이렇게 정수값을 집어넣으래요. 객체를 만드는데 기본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그냥 대입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자, 기본 데이터 타입하고 객체화된 데이터는 서로 연산도 가능해요.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호환됨으로 서로 연산이 가능해요. 그럼 기본 데이터 타입의 변수하고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래퍼 클래스가 갖는 의의가 뭐냐? 문자열 변수가 있을 때 특정 데이터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문자열을 실제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각 데이터 타입에 맞는 래퍼 클래스 안에 스테이팅 메서드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의 종류가 자,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자, 쇼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 캐릭터 타입, 불린 이렇게 있었죠. 자, 바이트는 바이트, 쇼트는 쇼트. 앞글자가 대문자예요. 근데 예외적인 게 인트는 인티저고요. 나머지는 또 호환이 돼요. 롱, 플루트, 더블. 차 같은 경우도 캐릭터라는 클래스로 대응되고요. 불린도 불린. 이렇게 대응이 돼요. 래퍼 클래스의 종류. 그 다음에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데
클래스 이름을 먼저 적고요. 바이트 점 팔스 그 다음에 타입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파라미터가 스트링이고 리턴 타입은 바이트죠. 자, 바이트 점 팔스 바이트 스트링 타입을 주고 리턴 타입은 바이트 변수가 됩니다. 쇼트는 쇼트 점 팔스 쇼트, 인티저는 인티저 점 팔스 인트, 롱은 롱 점 팔스 롱, 플루트는 팔스 플루트, 더블은 팔스 더블. 그럼 캐릭터는 없죠. 캐릭터 타입은 지원이 안 돼요. 왜냐면 스트링 자체가 더 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 타입은 지원되지 않음. 자, 분리는 팔스 불리언.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트예요. 자, S1은 2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문자열이고요. S2는 3.14를 담고 있는 문자열입니다. 이걸 인티저.팔스 인트랑 플루트.팔스 플루트로 쓰시면 돼요. 변환된 값은 기본 일반 변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num a는 20이라는 변수가 되는 거고 num b는 3.14라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각각 덧셈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출력을 했죠. 그래서 자주 쓰는 기능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래퍼 클래스에 있는 또 다른 클래스가 매스 클래스입니다. 수학적인 연상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예요. 삼각함수, 지수와 로그 등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되게 안 좋은 애니까 웬만하면 거르세요. 그래도 매스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매스 클래스의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참, 매스 클래스의 특징도요. 모든 메서드가 스테이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매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필요는 없어요. 자, 표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스.max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리턴하고요.
mass.min은 두 개 중에 작은 거, abs는 절대값, 더블은 소수점 반올림을 해줘요. mass.random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값을 리턴해요. 자, 그래서 이제 mass 클래스의 기본 기능 좀 볼게요. 자, mass.max 둘 중에 큰 값을 리턴하고요. mass.min은 둘 중에 작은 거. abs는 절대값을 리턴, mass.round는 소수점 반올림. 하나가 더 있었죠.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거. 0에서 1 사이에 랜덤 값을 생성을 합니다. 더블 타입의 R&D는 mass.random이라고 호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랜덤 값입니다. 플러스 R&D라고 해서 출력하면, 자, 이렇게 값들이 최대값, 최소값, 절대값, 절대값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죠. 소수점 반올림 3.12에서 반올림 하니까 소수점 반올림하면 1은 버려지겠죠. 자, 그 다음 랜덤 값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랜덤 값이 바뀌기는 해요. 잘 보시면. 근데 결국은 0에서 1 사이니까 반올림하면 0 아니면 1이 돼요. 썩 그렇게 유용하진 않겠죠. 범위 조절이 가능한 랜덤 함수 만들기, 랜덤 메서드. 글자가 다 이렇게 붙네. 미리 준비한 코드에서 그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좀 이상하게 붙네요. 자, 수학적인 그 증명은 생략할게요. 랜덤 값의 범위를 내가 조절하고 싶을 때 만약에 여기서 10에서 19다 라고 설정하면은 최대값 19에서 10을 빼요. 9죠. 거기에 다시 1을 더해요. 10이죠. 그 다음에 랜덤 값을 곱해요. 그러면 만약에 0.3이다라고 하면 이걸 곱하면 3이 되겠죠? 거기다가 다시 최소값 10을 더하면은 13이 되죠. 이런 공식으로 구해서 사용을 하면은 내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 랜덤 값의 범위를 내가 제어하면서 정수 타입으로 리턴 받을 수 있대요. 이런 기능을 이제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갈 거예요. 자, 이걸 쌓기 위해서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스터디점 패키지 kr.hosm.util이라고 만들게요.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 소스를 만들었네요. 자, 폴더 kr 그 밑에 hosm 그 밑에 util 헬퍼 자, 이 안에 앞으로 싱글톤 형태의 클래스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겁니다. utilhelper.java라고 만들죠. 얘를 싱글톤으로 구성할게요. 싱글톤 클래스의 작성 규칙은 프리베이트, 스테이틱,
클래스 자신의 객체를 선언하고 퍼블릭 get instance라는 메서드로 저 객체가 널일 때, 즉 존재하지 않을 때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객체를 리턴한다. 그리고 생성자는 외부에 소출하지 못하도록 은닉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이 클래스에 넣고 싶은 내가 다음에 재사용 이 기능을 또 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기능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헬퍼 패키지 안에 매 단원마다 기능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되기 시작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클래스가 꽤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위 과목을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헬퍼 패키지는요, 수업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개발 업무할 때 쓰는 소스들이에요. 나중에 좀 더 좋은 코드로 개선이 되면은 그때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소스를 하나 만들죠. 패키지 만든 거 활용을 해봐야죠. ex03 랜덤값 점 자바입니다. 메인을 하나 만들고요. utilhelper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 임포트문이 쫙 하고 자동으로 생겨요. utilhelper는 utilhelper.getInstance 자, int random number는 utilhelper.random 0에서 9 사이의 값을 가져와 봅시다. 자, 랜덤 넘버는 %d.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실행할 때마다 0에서 9 사이에 랜덤 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바뀌죠, 매번.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빈 문자를 만든 다음에 반복을 돌아요. 6자리로 할게요. 자, 0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돌면서 랜덤 값을 뽑아요. 그럼 하나의 숫자가 나오죠? 그걸 문자열에 더해요. 숫자와 문자열과 숫자의 덧셈은 결합입니다. 글자 간의 결합. 글자 결합을 6번 수행함으로 마지막에는 6개의 숫자가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출력을 하면 자, 인증번호 985205 215-836 실행할 때마다 인증번호가 바뀌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아니면은 이메일, SMS 문자 같은 걸로 발송하시면 돼요. 하지만
문자 발송이나 카톡 발송은요, 무료가 아니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개인은 구현을 못해요. 왜냐면은 사업자 형태가 아니면은 걔네가 연동 승인을 안 내주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메일 발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발송은 공부하는 동안은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우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래퍼 클래스까지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능들 정리하고 실습해 봅시다. 자, 이제는 자바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원리란 뭐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바 안에 있는 클래스가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안에 메서드는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그 메서드들의 파라미터는 뭐고 리턴 값은 뭐다.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공부 과정이 좀 많이 단순해질 거예요. 자, 배포하기 위해서 지금 파일들 확인하고 있어요. 자, 보냈습니다. 요거 5시 20분까지 마무리합시다. 네, 이따 봅시다. 자, 랭 패키지, 매스 클래스, 랜덤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스트링 볼 차례입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는요, 문자열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표 형태로 기능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직접 코드를 보면서 기능들을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예제에서 쓰이는 문자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내용을 같이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고요. 자, 문자열 기능입니다. 자, 자바는 문자 자체가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자열 변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객체를 만든 거죠. 자, life is too short, you need Java 뒤에 느낌표까지요. 자, 이렇게 문자열 객체를 만들면은 이 안에 자바가 알아서 메서드를 막 넣어줘요.
length라는 메서드는요, 문자열의 글자 수를 가져옵니다. 그걸 보통 문자열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백과 특수문자를 다 포함해요. 배열 인덱스랑 똑같아요. 마지막 인덱스가 32니까 여기에 출력 결과는 33일 거예요. 자, 여기에 출력 결과는 33이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면은, 자, 처음에 문자열의 길이 33 나왔죠? 자, 그 다음에 MSG, 문자열점 차액이라는 메서드는요, 파라미터로 설정된 위치의 글자를 리턴합니다. 문자열 위치는 0부터 카운트해요. 0, 1, 2니까 F를 가져오겠죠. 자, 두 번째 글자 F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 즉 인덱스를 리턴해요. 자, F가 인덱스가 2니까 가장 처음 나타나는 F가 2니까 P1의 리턴 값은 2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인덱스 오브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을 찾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여기 문자열에 Z가 없거든요. 그래서 Z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하면은 내용이 시작되는 첫 글자의 위치를 반환을 해요. 자, 쇼트라는 단어의 첫 글자 위치니까 12가 반환될 거예요. 쇼트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 12. 못 찾으면은 마이너스 1, 여기는 12. 인덱스 오브의 파라미터가 두 개라면 두 번째 숫자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의 글자를 찾기 시작하는 위치를 의미해요. 자, 요게 MSG죠. MSG에서 I의 위치를 찾아요. P2. 그러면은 1. P2는 1이에요. 또 I를 찾으면은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엔 두 번째 파라미터로 P2 플러스 1. P2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I를 찾아요. 그래서 5가 나오겠죠. P3는 5가 나와요. 자, 1과 5죠. 1과 5.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글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위치, 라스트 인덱스 오브입니다. 자, A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위치는 31이죠. 그러면 31입니다. 문자열의 위치는 항상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A의 마지막 위치는 31. 그럼 인덱스 오브라는 거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자, 헬로라는 단어를 검색해요. 인덱스 오브로. 헬로가 없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와요. 만약에 인덱스 오브의 리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그거는 이 문장 안에 헬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뜻하고요. 마이너스 1이라면은 헬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서브 스트링은 주어진 인덱스에서 문자열을 자릅니다. 0번째부터요. 요 18번째 직전 글자까지 여기까지 자르는 거죠. 그래서 life is too short가 되고요. 서브 스트링 메서드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으면 주어진 위치부터 끝까지 잘라요. you need java. msg.to uppercase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리턴하고요. to lowercase는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바꿉니다. 자, str1이라는 내용을 저장하면서 일부러 띄어쓰기를 좀 양쪽에 넣어놨습니다. src1.trim. 트림 메서드는 앞뒤 공백을 지웁니다. 가운데 있는 건 안 지워요.
SRC1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일부러 제가 대괄호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대괄호 안에 문자열이 출력되니까 아, 이만큼이 공백이구나라는 게 좀 보이겠죠? SRC2 트림 메서드의 결과물을 출력하면은 공백이 없죠. 자, 요 대괄호는 그냥 공백을 확인하려고 제가 임의로 넣은 거지 어떤 출력에 의한 특수 기호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txt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는 주어진 글자로 문장을 잘라요. 그래서 그걸 배열로 묶어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하면은 각각의 글자들이 배열의 원소가 됐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출력되어 있죠. 리플레이스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된 걸 두 번째 값으로 바꿉니다. txt가 요거였거든요. 여기서 쉼표를 달러로 바꿔라니까 출력하면 사이사이에 달러가 들어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문자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이퀄 연산자 두 개로 비교가 안 돼요. 문자열의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하려면 txt3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hello라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려면 메서드를 써야 돼요. equals 메서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입니다. 자, 그래서 equals 이거를 조건으로 쓰는 거죠. txt3.equals가 hello면 txt3는 hello입니다고. 여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hello가 txt3는 hello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겠죠. 문자열의 비교는 equals 메서드를 사용한다 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문자열 관련된 메서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메서드들의 공통점은 원본은 바뀌지 않아요. 결과가 반영된 복사본이 리턴됩니다. 자, 문자열 관련된 기능은 굉장히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랭 패키지 안에 있는 기능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따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정규 표현식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는 랭 패키지인데 정규 표현식은 util이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 관련된 내용은 오늘 진행 안, EX56번은 오늘 진행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util 패키지라는 단원에서 따로 정리할게요. 여기 들어갈 게 아닌데 막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EX4번까지만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말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EX4번까지 꼭 정리 마무리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해봅시다. 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